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도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전군은 나를 따르라. 가슴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가 검은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400여 척의 외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안일했습니다. 10,000명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는 16만 대군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부산진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만에 동래성이 함락됐습니다. 200년 평화에 길들여진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6년 전부터 경고는 있었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신들은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망을 보던 관리의 눈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안개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배였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10척, 100척.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400여 척의 외선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보고서를 썼습니다. 경상좌병마사 이각에게 급보가 날아갔습니다. 배 400척. 한 척에 수십 명씩 탄다면 대략 10,000명 정도의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조정에도 같은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외적 10,000여 명이 부산에 상륙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파멸을 부르는 오판이었습니다. 400여 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마도 넘어 나고야 성에서 출발한 일본군의 실제 규모는 15만 8,800명. 여기에 수군 9,200명까지 합치면 16만 8천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조선이 파악한 숫자의 16배였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검은 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14일 새벽, 왜군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따다다다다, 조총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성벽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조선 군사들이 화살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왜군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멸로 선 조총 부대가 끊임없이 사격했습니다. 한 열이 쏘는 동안 다른 열은 장전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발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화살이 바닥났습니다. 그 순간 정발의 가슴에도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조총 탄환이었습니다. 그는 성벽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진성은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함락됐습니다. 동래성도 포위됐습니다. 부사 송상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갑옷 위에 붉은 관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성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왜군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송상현 앞에 섰습니다. 항복을 권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송상현은 발로 적을 걷어찼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군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송상현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그러나 모든 지휘관이 그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경상좌 수사 박홍이 달아났습니다.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상좌 병사 이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양부사, 김해부사, 초계군수. 성을 버리고 도망친 수령들의 명단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이각의 도주는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 번 도망쳤다가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군사들을 독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점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첩을 성 밖으로 피난시킨 것이었습니다. 성안 군사들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새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병마사께서 첩부터 피난시키시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각은 또다시 말을 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병영은 텅 비었습니다. 왜군은 거침없이 북상했습니다. 길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습니다. 고을마다 함락됐습니다. 성마다 무너졌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싸우는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년 평화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지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칼을 제대로 휘둘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활을 쏘아도 적을 맞춰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형식이었고 전투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용기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이 밀려오는데 몇백 명으로 막으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정발과 송상현은 그럼에도 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만으로는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조선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라좌수영. 그곳에서 한 사내가 급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조선을 짓밟은 이 전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한 사내의 야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일본 전국 시대를 끝낸 자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시작한 통일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66개 지역이 그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하나의 깃발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칼을 들고 싸워왔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울 적이 없었습니다. 빼앗을 땅이 없었습니다. 무사로 태어나 칼로 살아온 그에게 평화는 견딜 수 없는 무료함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는 꿈을. 일본 통일자로만 기억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대륙을 정복한 자, 천하를 호령한 자.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선 사신에게 보낸 국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삼국에 남기고 싶을 따름이다. 삼국. 일본, 조선, 명을 뜻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고 싶었습니다. 공명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사 계급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였습니다.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이 무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예였습니다. 후세에 전해질 이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 열망은 100년 전국 시대가 만들어낸 무사 문화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야망만으로 15만 대군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 실질적인 이유들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경제였습니다. 명나라와의 감합무역이 중단된 지 오래였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자만이 명과 교역할 수 있었던 그 무역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단, 도자기, 약재, 명나라 물산은 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1551년 명이 감합무역을 끊어버렸습니다. 일본 막부의 재정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영주들의 금고도 텅 비어갔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 무역을 다시 열 수 있다면, 아니, 명나라 자체를 정복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둘째, 영주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일본 전국을 통일했지만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지를 다스렸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자들도 있었고 항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백성을 원했습니다. 더 큰 부를 원했습니다. 조선과 명을 정복하면 광대한 대륙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지가 분배될 것이었습니다. 전공에 따라 땅을 나누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36명의 장수들이 저마다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였습니다. 욕망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셋째, 구조적 필요성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전국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본에는 전문 군인, 집단이 형성됐습니다. 칼을 잡고 전장을 누비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칼만 잡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불만이 쌓일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외 전쟁은 하나의 출구였습니다. 그들의 칼끝을 외부로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야망과 욕망과 필요가 결합했습니다. 1591년 7월,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키젠국 나고야. 지금의 사가현 가라스시입니다. 당진. 한자로 당나라로 가는 항구를 뜻했습니다. 일본에서 대륙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에 거대한 성이 솟아올랐습니다. 나고야 성. 성벽이 높았고 해자가 깊었습니다. 성 주변으로 신도시가 건설됐습니다.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병영이 늘어섰고 무기고가 들어섰습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18,7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22,800명을 거느렸습니다. 구로다 나가마사가 5,000명을 데리고 합류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최종 집계는 15만 8,800명. 육군이었습니다.
여기에 수군 9,200명이 더해졌습니다. 총 16만 8천의 대군이었습니다. 나고야성에서 대마도까지 하루,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하루, 사흘이면 조선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정말 명나라까지 가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핑계고 조선만 침략하려 했던 것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황을 중국으로 옮기겠다고, 자신은 영파 님보에 거주하겠다고, 영파를 거점으로 천추 켄조를 정복하겠다고. 천추, 인도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 지도에는 조선도, 명도, 그 너머 인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공명심에 불타는 한 사내의 꿈. 그 꿈이 조선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정명가도 정민자다오. 명을 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항복하면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정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은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명은 조선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왜군에게 길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1592년 4월, 일본은 그 거부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이 먼저 우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야망, 집단의 욕망, 경제적 이익, 구조적 필요. 모든 것이 하나의 전쟁으로 수렴됐습니다. 그렇게 임진년의 참극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경고는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586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6년 전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다치바나 야스히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를 품에 안고 왔습니다. 국서를 펼쳐본 조선 조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장이 거만했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일본 66주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제 외국을 침략할 뜻을 품었다. 조선은 우리의 사신 요청에 응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 노골적인 구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천하는 짐의 소나기에 들어왔노라. 조선은 알게 됐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조선은 사신 파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588년 또 다른 사신이 왔습니다. 소 요시토시였습니다. 그는 대마도 사람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온 섬이었습니다. 소 요시토시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첫 번째 사신 다치바나를 처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목을 베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도 거부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소 요시토시는 필사적으로 조선을 설득했습니다. 대마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싸우면 중간에 낀 대마도가 가장 먼저 불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 말했습니다. 사신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 응답도 하고 동시에 저 나라의 정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굴욕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신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전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590년 3월 황윤길과 김성일이 통신사로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소 요시토시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출발하기 전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 요시토시가 조선에 선물을 바쳤습니다. 공작새 2마리, 조총, 창, 칼. 선조는 공작새를 남양의 섬에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조총은 군기시에 보관하라 했습니다. 군기시. 무기를 관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조총.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조선이 조총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 무기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분해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년 평화가 호기심마저 앗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조총의 위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일까요? 사실 당시 조총의 성능은 활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한 발 쏘고 나면 재장전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활을 쏘는 것보다 느렸습니다. 명중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무기를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총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개발한 산멸횡대 전술이었습니다. 이렬이 발사하면 뒤로 물러나 재장전합니다. 그 사이 2열이 발사합니다. 2열이 재장전하는 동안 3열이 발사합니다. 3열이 재장전할 때쯤이면 1열이 다시 준비를 마칩니다. 조총 부대는 끊임없이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총은 활보다 못했지만 조총 부대는 활 부대를 압도했습니다. 조선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넣어둔 조총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1590년 가을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났습니다. 오사카 성에서였습니다. 히데요시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나고야 성에 집결하는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1591년 봄, 두 사람이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황윤길이 먼저 아뢰었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쌓고 있습니다. 김성일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외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정반대의 보고였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선조가 물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어떻게 생겼던가? 황윤길이 답했습니다.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인물입니다. 김성일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쥐 같았습니다.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 유성룡이 김성일을 찾아갔습니다. 둘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 같은 학문을 닦은 사이였습니다. 황윤길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 것이요.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하려 하시오. 김성일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찌 외적이 오지 않을 거라 단정하겠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할까 염려되어서이요. 백성들이 공포에 떨까봐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평생 김성희를 따라다녔습니다. 오해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총이라는 무기도 손에 쥐었습니다. 징후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창고 속 조총은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2년 뒤 그 무기가 조선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을 때 조선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습니다. 조선에는 방어 체계가 있었습니다.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진관 체제. 세조 때 완성된 국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은 3단계 방어망이었습니다. 8도의 주진 조전을 두었습니다. 병마사가 주진을 지휘했습니다. 주진 아래 여러 개의 거진 주전을 배치했습니다. 거진 아래에는 각 군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가장 가까운 진에서 먼저 막습니다. 버티기 어려우면 거진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진의 본대가 출동합니다. 층층이 쌓인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수였습니다. 각 진마다 충분한 군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 병력이 많아야 했습니다. 늘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가 100년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한가? 농사도 짓지 않고 군대에만 있어야 하는가? 방군 수포 방준쇼보라는 제도가 퍼졌습니다. 군대 가는 대신 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포보는 곡식이나 배를 의미했습니다. 군역을 회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돈을 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 배에 몇 피를 바쳤습니다. 관청에서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장했습니다. 재정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립달리이라는 관행도 생겨났습니다. 직접 군대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돈 있는 집안은 가난한 자를 고용했습니다. 품삯을 주고 대신 군대에 보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생계를 위해 대립이 되었습니다. 남의 이름을 대신해 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나라를 지킨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돈 때문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각 진마다 정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병력 창구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관 체제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조정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재승방약 질성방위였습니다. 재승방약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평소에는 각 고을에 최소한의 군사만 둡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 수령들이 자기 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미리 정해진 지점에 집결합니다. 서울에서 지휘관이 내려옵니다. 그 지휘관이 모인 군사들을 통합 지휘해서 적을 막습니다. 장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군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조정도 만족했습니다. 백성들도 군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각 수령들이 군사를 모아 약속된 지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휘관이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의 진격 속도가 조선군의 집결 속도보다 빠르다면? 만약 서울에서 지휘관을 파견하는 것보다 적이 먼저 도착한다면? 1592년 4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모을 수 있었을까요? 방군 수포로 빠진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립으로 채운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실제로 모인 병력은 장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수령들이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군이 너무 빨랐습니다. 고을을 떠나기도 전에 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왜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조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군사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집결할 틈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휘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논의했습니다. 신립이 선택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선조가 신뢰했습니다. 신립도 자신했습니다. 외놈들을 가볍게 여긴다. 근심할 것이 못 된다. 그는 말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상도로 가는 동안 이미 경상도는 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지나가는 고을마다 함락 소식뿐이었습니다. 신립은 결국 충주에서 왜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탄금대에 진을 쳤습니다. 4월 28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신립이 싸웠습니다.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조총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말이 쓰러졌습니다. 군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신립이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충주가 함락됐습니다. 서울까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군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왜군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미가 울면서 뛰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한 자식이 비틀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조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방어 체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군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령, 먼저 도망쳤습니다. 재승방약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후에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관체제를 버리고 재승방약으로 바꾼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관체제든 재승방약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200년 평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전쟁 준비는 돈이 들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군대를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규모 침략이 있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조선은 준비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평화에 길들여진 나라가 갑자기 전면전에
내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용기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었습니다. 정발과 송상현이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부산진과 동래성은 함락됐습니다. 신립이 탄금대에서 장렬히 전사했지만 충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어 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어 체계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백성들이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 율곡이 10만 명의 군대를 키우자고 주장했다는 것. 하지만 유성룡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것. 만약 그때 율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선조실록에는 10만 양병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만 나타납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잡고 새로 쓴 실록이었습니다. 1582년 9월 1일자 기록입니다. 이이가 10회를 극력 아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조가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이 그 다음날 곧바로 반대했습니다. 이이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었습니다. 결국 중지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개혁안에 대한 논쟁입니다. 10만 양병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뒤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서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룡은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를 키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일찍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1582년 9월 이전 어느 때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율곡전서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연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83년 4월 병조판서 이이가 경연에서 말했다. 국가가 쇠약해진 것이 극에 이르렀다. 앞으로 10년이 못 되어 집이 무너지는 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 도성에서 2만 명, 각 도에서 1만 명씩 모아 8만 명, 합하면 10만 명이다. 요역을 면제하고 무예를 훈련시켜 6개월씩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해야 한다. 10만 양병설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율곡전서는 언제 만들어진 책일까요? 처음 편찬된 것은 1611년 광해군 3년입니다. 이이가 죽은 지 2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증보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1814년 순조 14년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1583년에 앞으로 10년이 못 되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율곡전서는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쓰인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뒤에 소급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만 양병설은 없었던 것일까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이가 국방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조판서를 지냈고 군사 문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시무육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6가지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첫째, 어진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둘째, 백성을 잘 살게 해야 한다. 셋째, 재정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 넷째,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전말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교화를 밝혀야 한다. 6가지 중 3가지가 국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이가 평소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10만 명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일본의 침략을 예측하고 한 말이었을까요? 1583년 당시 조선이 경계한 대상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여진족이었습니다. 함경도 지역에서 니탄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여진족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이이가 군대를 키우자고 했다면 여진족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아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16세기 조선이 10만 군대를 유지할 경제력이 있었을까요? 군인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나라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1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세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대비용으로 10만 군대를 유지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10만 양병설은 하나의 맥거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이 아닌 것. 우리의 시선을 끄는 미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비의 부족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퍼져 있었습니다.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든 안 했든, 유성룡이 반대했든 안 했든, 조선은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지만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14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율곡 이이는 주장만 했습니다. 10만 양병이든 국방 강화든 말로 끝났습니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반대도 있었고 현실의 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율곡이 말했다면 이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14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91년 2월 13일.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습니다. 평범한 인사 발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발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정삼품 벼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삼품인 수사 자리에 바로 임명됐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유성룡의 추천이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조선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실질적 능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순신이 여수 전라좌수영에 도착했습니다. 관할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라좌수영은 5개의 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영 본영과 여도진, 녹도진, 방답진, 사도진, 발포진. 다른 수영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경상우 수영은 8개 관에 16개 포를 거느렸습니다. 전라우 수영은 12개 관에 15개 포였습니다. 전라좌 수영은 5개 관에 5개 포뿐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수영이었습니다.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무기도 낡았습니다. 배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병력 충원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도망간 군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매일 활을 쏘게 했습니다. 격군들에게 노 젓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뱃사람들에게 항해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둘째, 무기 점검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정비했습니다. 창과 칼을 벼렸습니다. 화포를 손질했습니다. 화약을 저장했습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배를 건조했습니다. 판옥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맹선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판옥선은 2층 구조의 대형 전함이었습니다. 길이 32m, 너비 8.7m. 125명 이상이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였습니다. 5.5m에 달하는 높이. 일본 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군이 배를 타고 건너오려면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 승패는 명확했습니다. 판옥선을 하나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개량한 배였습니다. 판옥선의 윗부분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둥근 지붕, 거북 등처럼 생겼습니다. 그 위에 송곳과 칼을 꽂았습니다. 적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적선에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붕 때문에 화살도 막았습니다. 안에서는 대포를 쏠 수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2일.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입니다.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았다. 거북선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사격까지 마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하지만 배와 무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1592년 2월. 전쟁 발발 2달 전입니다. 이순신이 움직였습니다. 2월 셋째 주 내내 관할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여도진을 시작으로 흥양현, 녹도진, 발포진을 거쳐 사도진까지 닷새 동안 5곳을 모두 돌았습니다. 각 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배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무기는 갖춰져 있는가? 군사들의 훈련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도진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첨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낡아 있었고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이순신이 첨사를 불렀습니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처벌했습니다.
방답진까지 순찰을 마쳤습니다. 관할 5개 진 전체를 일주일 만에 점검한 것입니다. 빈틈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했습니다. 허술한 곳을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수사들은 어땠을까요? 경상좌 수사 박홍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우 수사 원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 수사, 전라우 수사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직 이순신만이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은 미래를 예견한 것일까요? 1년 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순신은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군인이었습니다.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로울 때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이순신은 그 본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유비무환요 빼우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순신은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율곡이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했다면 이순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를 완벽히 훈련시켰습니다. 율곡이 국방 강화를 말했다면 이순신은 자신의 관할 지역 방어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말과 실천의 차이였습니다. 14개월. 1591년 2월부터 1592년 4월까지 이순신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한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훈련시켰습니다.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하루하루 준비했습니다. 다른 수사들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13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무너졌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됐습니다.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경상도 전역이 일본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전라좌 수영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판옥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훈련된 수군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수영이 조선을 구할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14개월 준비가 빛을 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5일 해질 무렵 이순신에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경상우 수사 원균이 보낸 통첩이었습니다. 외선 90여 척이 부산 영도에 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경상좌 수사 박홍의 공문도 도착했습니다. 외적 35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즉각 장계를 썼습니다. 조정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마사에게 알렸습니다. 전라우 수사 이억기에게도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이순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분하고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 16일 이경 밤 10시경입니다. 또 급보가 왔습니다. 원균의 공문이었습니다. 부산의 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부산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순신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동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산은 전라좌 수영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경상좌 수영 소관이었습니다. 각 수영은 자기 구역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동했다가 왜군이 전라도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라 좌수영은 텅 비게 됩니다.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상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함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왜군이 서울까지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조정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제대로 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쌓여갔습니다. 부산 함락, 동래 함락, 밀양 함락. 4월 19일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이 왔습니다. 출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공문도 왔습니다. 역시 출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전라우 수사 이억기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두 수영이 합쳐야 제대로 된 전력이 됐습니다. 4월 26일 이순신이 이억기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함께 출동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27일 이억기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출동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 4일로 약속했습니다. 5월 2일 전라우 수영 군관이 여수로 왔습니다. 사전 협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집결 지점을 정했습니다. 5월 4일 아침 이순신이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총 85척의 배가 준비됐습니다. 거북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순신이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출동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나라가 위태롭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4개월 동안 함께 훈련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닻을 올렸습니다. 85척의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수를 떠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전라우 수영이 있는 해남 방향이었습니다. 이억기와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월 6일 이억기의 함대와 만났습니다. 전라우 수사가 이끄는 배는 25척이었습니다. 합쳐서 110척. 조선 수군의 연합 함대가 결성됐습니다. 이순신이 전체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억기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외선들이 경상도 해안에 집결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제도 근처라고 했습니다. 5월 7일 아침 함대가 출발했습니다. 북쪽을 향했습니다. 경상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110척의 배가 일렬로 나아갔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이순신은 배 위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짓밟고 있는 적이. 14개월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계속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5월 7일 오후, 옥포 앞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외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손이 칼자루에 닿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전쟁. 1592년 4월 13일 부산에서 시작된 일본군의 진격은 파죽지세였습니다. 4월 14일 부산진 함락, 15일 동래성 함락, 17일 밀양 함락, 19일 경주 점령, 신립이 탄금대에서 막으려 했습니다. 충주였습니다. 4월 28일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신립은 장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조총 앞에 무너졌습니다. 신립이 전사했습니다. 충주가 함락됐습니다. 서울까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5월 2일 선조가 서울을 버렸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5월 3일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개전 2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한 번대가 계속 북상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두 번대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나라였습니다. 조선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육지는 절망이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5월 7일 오후 옥포 앞바다. 이순신의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외선들이 보였습니다. 정박해 있었습니다. 약 30척 정도였습니다. 왜군은 조선 수군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해안에서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객진 진영을 펼쳤습니다. 양날개처럼 좌우로 펼쳐졌습니다. 외선들을 포위했습니다. 포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황자포. 각종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외선에 포탄이 꽂혔습니다. 배가 부서졌습니다. 불길이 올랐습니다. 왜군이 당황했습니다. 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더 빨랐습니다. 거북선이 돌진했습니다. 외선을 들이받았습니다. 판옥선들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옥포해전. 조선 수군의 첫 승리였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하포로 이동했습니다. 또 외선들이 있었습니다. 5척이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전멸시켰습니다. 5월 8일 적진포해전. 외선 13척을 격파했습니다. 사흘 동안 3번의 해전. 모두 승리였습니다. 외선 44척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피난 중이던 선조가 놀랐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 소식만 들려오는데 바다에서 승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수군 장수가 왜적을 무찔렀다고, 바다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5월 29일 사천해전. 거북선이 본격적으로 활약했습니다.
외선 13척 격파. 6월 2일 당포해전. 외선 20척 격파. 6월 5일 당항포해전. 외선 26척 격파. 6월 7일 율포해전. 외선 7척 격파.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군이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다르다는 것을. 조선 수군은 육군과 달리 강하다는 것을. 일본군의 전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급을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에서 부산까지 배로 보급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부산에서 각 지역으로 다시 배로 운송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바닷길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급이 끊깁니다. 아무리 육지를 장악해도 보급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보급선이 끊어졌습니다. 바다가 막혔습니다.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7월 명나라가 참전했습니다. 명군이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조선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군이 요동으로 넘어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의 승승장구가 멈췄습니다. 명군의 참전, 조선 수군의 활약, 의병의 봉기. 세 가지가 일본군을 압박했습니다. 1592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593년 강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도 지쳤습니다. 조선도 지쳤습니다.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1597년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유재란이었습니다. 7년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 7년이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폐허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문화재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명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의병의 항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바다.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바다. 14개월의 준비가 7년 전쟁을 버티게 했습니다. 가장 작은 수영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시작된 전쟁. 육지와 바다, 두 갈래로 나뉜 운명. 육지에서는 패배가, 바다에서는 승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 두 운명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결과, 조선의 생존이었습니다. 임진년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년을 끌며 동아시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